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와 역사,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앞길과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그 한계성이 뚜렷하죠. 첫 번째, 이 한국으로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2세, 3세로 접어들면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로 언어의 전환이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혈통,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모이는 교회로서는 역시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인 커뮤니티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겠죠. 우리 2세, 3세들은 주류 사회 전체에 섞여서 함께 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이 한인 이민교회는 분명히 세가 약해지고 또 시간이 오래 흐른다면 없어질 가능성도 많지요. 이미 여러 민족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국으로 다 모였죠. 독일계도 그렇고 네덜란드계도 그렇고 이탈리아계도 그렇고 처음엔 다 자기들의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언어를 쓰는 교회는 지금 다 하나도 없지요. 우리 아시아계에는 아직 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민이 빠른 중국계가 아직 중국어로 쓰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사적 사명,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지난 3시간 동안 이민사를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으로 시작된, 그래서 1965년 케네디의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가 통과되면서부터 3만 명 그 본격적인 이민의 물결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이러한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1985년까지 이 이민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우리 이민교회가 그 커뮤니티의 교육,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어떤 그 봉사센터의 역할, 그 다음에 조국과의 연결성의 역할, 또 전통 문화, 또 역사 이런 것을 보존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존재하던 그런 시간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5년까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교육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또 주택 소유 비율, 자영업 비율이 훨씬 높은 굉장히 정착 단계에 성공한 그런 이민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한국 이민계가 70년, 80년, 90년, 요 30년 여간에 인구는 10배가 늘어나는데 이 기독교 교회 교인 수는 3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그 통계를 보면 불교와 유교와 무교, 나는 종교가 없다는 그러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된 기회였죠. 왜냐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는 이 이민교회가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도 패밀리,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실제 가족의 역할을 했죠. 왜냐 그러면 이민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관계를 통해서 정착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일, 또 직장을 잡는 일, 또 아파트 렌트를 구하는 일 등등, 그 다음에 교육 면에서도 자녀 교육,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주류 사회의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본국과 유대 관계,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그러한 이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성경적인 삶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교회 숫자 성장에 더 그냥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성장은 이미 중단된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이민사회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짐을 우리가 지게 됩니다. 먼저는 주류 사회가 이 소수 이민 커뮤니티를 굉장히 왜곡되게 보죠. 되게 이 아시아계, 특별히 동양 3국의 이민자들을 보는 주류 사회의 눈은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돈만 벌고 삶은 즐길 줄 모르는, 그리고 기능적인 면이 강한, 그래서 어떤 리더십 롤에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이런 등등의 왜곡된 그 우리에 대한 이해가 주류 사회 쪽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 문화와 우리의 전통 역사를 떠나서 와서 이 새로운 사회에 이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 우리가 충분히 동화되거나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또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아주 어중간한 정체성 속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민자들은 알게 모르게 남의 옷에 나를 맞춰야 되는, 때로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자기가 잘 맞춰지는 것이 성공적이고 좋은 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부정적인 면에 반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잘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는 굉장히 혼돈된 정체성의 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브루클린 텍은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그 당시는 뉴욕에서는 세계의 가장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죠. 브루클린 텍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부모님에게서. 그래서 그 녀석을 찾으려고 그때 뭐 별별 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잘 모인다고 하는 뭐 88 나이트 클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오후 3시만 지나면 엄청나게 큰 지하실인데 그 당구장인데요, 아주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되는지 들어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데를 해서 뭐 그 찾으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찾게 된 것은, 이 아이가 그 중국 갱단과 함께 보스턴으로 가다가 경찰의 불신 건물에 걸려서 자동차를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뭐 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가 불법 무기 소지로 잡힌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안 잡혔으면 얘는 이 뉴욕 중국 갱단과 보스턴 중국 갱단과의 싸움에 총알바지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됐겠죠. 그런데 다행히 참 그 기도를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난데없이 경찰이 그 차를 그렇게 검문하는 바람에 총이 발간되고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빼내올 수가 있었고 또 살아남게 할 수가 있었죠. 제가 그 아이와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뭐 안정된 집안에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아이인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I have no one to have a heart-to-heart talk. 엄마 아버지는, 이게 8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영어 잘 못하시니까, 이 아이는 또 한국말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하고도 가슴에 있는 얘기는 못해요. 또 그 당시는 이민 초기니까 한국 아이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하면 걔들끼리는 어울리는데 영어하는 한국 아이는 그 중에도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공부도 잘하고 뭐 하지만 항상 그 가슴에 외로운데, 하루는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중국 친구 몇 명이 딱 오더니 점심 같이 먹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점심시간에 어디에 앉느냐, 누구와 먹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같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주고, 그 학교 끝나고도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 얘는 오래간만에 친구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랬는데 한 달쯤 그렇게 참 잘 대접하더니 알고 보니까 중국계 갱단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아이에게는 별로 레지스터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차를 훔치러 갑니다. 그 80년대는 차량을 많이 훔쳤는데요. 차를 훔치러 가면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를 보고 너는 저쪽에 가서 서 있으라. 만약에 경찰에 잡혀도 너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음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요. 뭐 식사하러 나가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탁탁 돈을 대주고, 좋은 거 있으면 꼭 살 때 자기 것도 같이 사서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뭔가 가슴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다가 몇 달 만에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뭐 그 몇 주 동안에 권총 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그러고는 데리고 보스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총알 바지로 가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개입하셔서 그 아이가 그 모든 것도 알게 되고, 다행히 이제 그래요. 제가 너 거기 있는 동안 주럭했니 마약했니 그랬더니 그 한국 아이들은 그래도 그 교회를 나오고 신앙이 있고 그 부모님의 영향이 또 있어서 그러겠죠. 그 잊혀지지 않아요. I'm not stupid. I don't do those things. 난 바보가 아니에요. 마약은 안 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가정을 잘 이루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혀 겪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것들인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과 주류 사회도 뿌리를 못 내리고, 그렇다고 이민 그 커뮤니티 안에도 뿌리를 못 내리는 이러한 뭐 2세뿐만 아니라 1세도 어느 정도는 겪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이민의 삶 속에서 이민교회는 과연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교리적인 핵심만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속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담아서 우리가 이민 사회와 앞으로 이민 교회에 나아갈 길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는 좀 구체적인 이민교회 방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